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PCB 설계 패즈 로직. 오늘은 종합 정리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사항들만 요약해서 재구성한 것이니까 이전에 알고 있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알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는 기회로 갔고요. 이전에 강의할 때 확실히 이해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확실하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긴 한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폐지 로직의 작업 환경, 그다음 부품 제작과 편집, 부품 삽입과 편집, 신호선의 연결과 수정, 버스선의 연결, 그리고 설계 데이터의 변경. 예, 여기까지 잘 기억나죠? 그리고 7장의 설계 규칙 변경은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또 리포트 파일과 넷리스트 파일 설정하기, 물론 출력하는 과정 설명하겠죠. 페이지 로직에서 OLE 기능을 사용하기인데 9장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그 도면을 PDF로 출력하는 내용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니까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학습하는 내용은 페이지 로직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페이지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은 페이지 로직, 그다음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라우터, 이게 세 가지 파트를 학습하게 되거든요. 뭐 페이지 라우터 같은 경우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보면 페이지 로직과 페이지 레이아웃 두 가지를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늘 학습하는 내용은 페이지 로직이니까 옆에다 페이지 로직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놓고 설명하는 내용을 잘 따라하기 바랍니다. 예, 이번엔 제 5장 버스선의 연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버스 그리기 해보겠습니다. 버스 그리기. 버스가 뭐죠? 버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버스. 택시하고 자가용과 비교해서 버스의 차이점은 뭐죠? 많은 사람이 쓴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만 탔다 내렸다가 가능하다. 그런 특징이 있죠. 똑같습니다. 회로 그릴 때도 버스는 보통 우리가 사용되는 그 커넥션은 한 선에 하나의 비트값, 하나의 신호만 전달이 됩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 64빗 컴퓨터를 사용한다.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전달할 때마다 64개 신호선을 64비트는 64빗 컴퓨터는 한 번에 64비트계 즉 64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회로를 그린다고 그러면 선을 64개를 껌껌이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너무 번거롭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묶어서 보낼 수 있다. 버스와 같이 한 번에 다 태워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를 이런 식의 선을 사용합니다. 선이 더 두껍게 나옵니다. 요 선과 비교해 보면 돼요. 요거 얇은 선이죠. 얘는 버스 선이죠. 두껍죠. 네, 그래서 회로도 이렇게 두꺼운 선이 나오면 버스 선이네라고 하면 되고요. 특이한 점은 이 선이 꺾일 때 요 끝에가 이렇게 딱 90도로 꺾이는 게 아니라 45도 각도로 이렇게 꺾인다는 게 좀 버스의 특징이긴 합니다. 어쨌든 스키매틱 에디팅 툴바에서 보면 두꺼운 선이 표시된 게 있거든요. 애드 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여기 클릭하고 기역자로 딱 꺾으면 이런 식의 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딱 선을 딱 클릭 여기서 끝난 순간에 이 화면이 제시가 됩니다. 애드 버스라는 화면이죠. 여기서 이 버스의 이름과 버스의 사이즈를 지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형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기본으로 제시된 버스다 비트 포맷 형식을 쓸 겁니다. 몰라도 돼요. 앞에 이름 주고 특이한 점은 꺾은 괄호 속에다가 버스 사이즈를 지정을 합니다. 사이즈는 여기 땡땡으로 구분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5까지 뭐 이런 식으로요. 내가 적을 때 0007로 했는데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한 거고요. 0땡땡7 해도 됩니다. 그래서 버스 이름 요거 체크한 거 있죠? 여기다가 이름을 갖다가 D 꺾은 가로 열고 00 콜론 땡땡이에요. 예? 그리고 7 꺾은 가로 닫고 그리고 OK 누르면 마우스 커서 끝에 요것이 붙어 다닙니다. 그다음 여기다 딱 클릭해 붙이면 됩니다. 보통 버스 이름은 이렇게 버스 위쪽에 붙여주는 게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버스선 나오면 이거 이름이 뭐지를 갖다가 아래로 가서 볼까 위에 가서 볼까 중간에서 볼까가 아니라 무조건 위쪽 왼쪽에 붙이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 됩니다. 예, 갖다 붙이면 됩니다. 예, 버스선은 일단 연결된 겁니다. 이건 버스선만 생성한 겁니다. 버스선 생성했으면 얘들하고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여기다 연결시키려고 한 거잖아요. 여기 8개의 핀이 있는데 8개를 껌껌이 하려면 선이 8개가 여기저기서 막 날아다니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지금 버스 쓰는 겁니다. 버스는 여러 개의 신호선을 하나로 묶어서 쓸 수 있다. 그게 장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래서 그 두꺼운 버스선 지정하는 걸 지금 설명한 겁니다. 네, 버스선 그리기, add 버스를 이용해서 그립니다. 이름 줄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름, 꺾은 가로 열고 시작 끝 순서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콜론이 들어간다는 거 꼭 주의 깊게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버스선이 돼 있으면 각 버스선에다가 1비트짜리 신호선을 연결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add 커넥션 그대로 씁니다. 아까 add 버스였죠. 모든 부품의 신호선은 다 add 커넥션 이걸로 연결시킵니다. 여기 특별한 거 없습니다.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지금 12번 핀을 갖다 버스에 연결하고 싶거든요. 그럼 add 커넥션 누르고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쭉 갖다 버스에 가서 여기서 딱 클릭하면 요 끝이 이렇게 딱 45도 각도로 꺾이면서 요 창이 제시가 됩니다. 아, 요 선 12번 핀을 버스에 연결했는데 이걸 이름을 뭘로 할 거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름의 기준은 버스 이름을 D에 00에서 07로 했거든요. 몇 비트죠? 몇 개 신호선이 합쳐져 있는 거죠? 7, 7개 아니죠. 0부터 시작했죠. 0부터 7까지 8개의 신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 12번 핀은 몇 번째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D00, D의 00번, 0번째 연결이 된다면 이름을 요게 딱 클릭한 순간에 이 창이 나고 창에다 이름만 넣고 OK 누르면 요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버려. 아이고 지워져 버렸네. 예, 요런 식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요 12번 핀은 이 버스에 0번 핀에 연결이 돼 있다 그 소리입니다. 0번 핀에. 예, 같은 방법으로 선을 끌어서 딱 클릭하고 창 나오면 이름 주고 그리고 클릭하고 연결하고 창 나오면 이름 주는 방식으로 이걸 다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버스선에 일반 신호선 연결하는 것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버스에 선 연결하기 add 커넥션 기능을 이용한다는 거 기억하고요. 이름이 여기서 꺾은 가로가 안 들어가죠.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이 개별 비트선, 개별선에 대해서 꺾은 가루가 들어가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버스선은 툴마다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신호선 그리기 부품 배치는 거의 유사한데 버스선은 좀 그렇거든요.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찾다 보니까 기능이 조금 사용법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버스선 연결하기 설명했습니다. 동영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예, 버스선 연결하기 한번 봅시다. 이거 아까 했던 것들이죠. 여기서 할 건 아니고요. 버스선 연결하는 건데 화면 이동 안 했는데. 예, 우리 아까 add 커넥션 했고요. 지금은 add 커넥션이 아니라 add 버스 할 겁니다. 버스. 일단 위치 찾아가겠습니다. S 모듈리스 커맨드죠. U7 7번째 부품 찾아가겠다는 소리입니다. SU7번. 그럼 쭉 해서 오른쪽으로 가서 요 U7 부품 위에 U7이라고 있죠. 이거 그때 파트타임 만들 때 보면 패밀리 네임 줬죠. 그때 TTL-IC는 U로 된다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TTL-IC 모양을 갖춘 부품 중 7번째 것이란 소리입니다. 여기다 버스 먼저 배치하겠습니다. add 버스 누른 다음에 여기서 기억자를 쭉 꺾어주면 띡 두꺼운 선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창이 바로 열리죠. 버스 이름 달라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작업이 종료되면 바로 제시가 됩니다. 이름은 D, 그 크기는 꺾은 가로 열고 00에 콜론 07 토탈 8비트의 신호가 이 속에 들어갑니다. 이름 주는 거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OK 누르면 마우스 커서 끝에 붙어 다니고요. 왼쪽에다 딱 클릭하면 이 버스 가까이 붙여놓는 게 좋겠죠. 누구 건지 알아야 되니까요. 이름이 붙여집니다. 특별하지 않죠? 그다음 add 커넥션 버튼 눌러서 뭐 할 거죠? 여기 개별 비트를 버스에 연결시켜 줄 겁니다. 그러다가 놓고 딱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열립니다. 창 여기 D01이라고 되어 있네요. 또 그러다 붙여주면 D02 제가 이게 맞나? 예, 어쨌든 뭐 순서대로 붙입시다. 붙이는 요령 배우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12번, 13번, 14번에서 19번까지 8개 핀을 갖다가 쭉 연결해 붙여주면 됩니다. 버스선 그리는 방법 add 버스 누르고 했죠. 그리고 이름 지정했고요. 그러면 버스선이 완성이 됐고요. 개별선에 대해서는 add 커넥션 누르고 그림도 보면서 설명도 듣고요. 그래서 그냥 개별 신호에서 끌어다가 버스에 놓게 되면 창이 열려서 몇 번째 비트선을 갖다 쓸 건지 물어봅니다. 그렇죠.
여기 왜 0번부터 했는데 했어야 되는데 1번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붙여지는데 1, 2, 3, 4, 5, 6, 7, 8 해서 쭉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지정된 숫자만 사용을 하는 걸 확인해 보려고 한 겁니다. 1번부터 하니까 1, 2, 3, 4, 5, 6, 7, 8번은 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돌아가니까 0번은 안 쓰니까 0번으로 자동으로 돌아가네요. 생각보다 똑똑한데. 네, 요 부분 이름 부여되는 부분 어떻게 했죠? 애드 커넥션 누르고 끌어내서 붙여주면 창이 열리고 이름을 지정하면 되고요. 첫 번째 거 지정이 됐으면 두 번째는 첫 번째 거 일씩 증가되는 걸로 자동으로 이름이 부여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버스선 사용하기예요. 오 괜찮네요. 근데 방법이 조금 아까 우리 회로 수정하는 거랑 비교해 보면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 봅시다. 예, 그렇죠. 여러 개 붙이는 방법 역시 복사에 붙여넣기 써야죠. 버스선 연결하기 두 번째 방법. 요번에 애드 커넥션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우리 이런 거 스텝 앤 리피트 써본 거 기억나죠? 아까 회로 그릴 때 왼쪽 편에 방법 3개 설명했잖아요. 하나씩 그리는 방법,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 또는 두 심벌을 붙여놨다가 잡아당기면 이렇게 겹쳐진 핀끼리 자동으로 선이 생성되는 방법 했던 거 기억나죠? 그 중에 두 번째 방법 보면 하나를 배치하고 그걸 복사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있죠 창. 그러면 스텝 앤 리피트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이걸 누르면 그 다음에 이 창이 나와서 어느 방향으로 몇 개를 복사할 거냐 하고 선택하는 OK 눌러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화면이 완성되는 거 기억하죠? 이 기능 쓰면 더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 쓴다 그랬죠? 핀 배치 순서가 동일하고 여러 개 있을 경우 순서 동일하잖아요. 차례대로죠. 일대로 쭉쭉 연결되고요. 그리고 8개 이 정도 많은 거예요. 2개 넘어가면 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2개 이상 3개 4개 나오면 무조건 복사에 붙여넣기 쓰는 게 좋습니다. 버스선 연결하는 두 번째 방법. 첫 번째는 하나씩 마우스로 연결했고 지금 두 번째 하는 방법은 하나를 배치하고 복사가 뭐라고 그랬죠? duplicate카피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복사는 카피기, 카피해와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이런 그림 그리기에서 어떤 대상을 미리 복사하는 거 복사나 중복되게 뭔가 만들어 놓는다면서 duplicate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스텝 앤 리피트 메뉴 골라내서 작업했던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동영상으로도 한번 살펴봐야죠. 버스선 연결하기 방법 두 번째 경우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버스선 배치하고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스텝 앤 리피트라는 거 있었죠. 그 기능으로 할 겁니다. 프리비어스 이거 해놓으니까 좋네. 예, 내가 직전에 봤던 화면 상태 좋게 하고요. 뭐 화면 이동하는 거 기억나죠? 스크롤바 하면 위아래로 이동하고요. 쉬프트 키 누르고 하면 좌우로 이동하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일단 부품 찾아가겠습니다. SU7 여기 뭐 모듈리스 커맨드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품 이름도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넣으면 되고요. 버스 먼저 배치하겠습니다. 버스 클릭 그려주고 예 너무 가까운가? 괜찮아요. 그리고 바로 버스 이름 넣으라고 나오죠. 버스 이름 어떻게 넣죠? 이름 주고 꺾은 가로 열고 범위 그리고 콜론 범위 그리고 꺾은 가로 닫고로 돼 있죠. D 꺾은 가로 열고 빵빵에 콜론 07 8핀을 한 대 묶은 버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가능하면 저기 버스랑 가장 근접한데 왼쪽 위쪽에 붙여주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애드 커넥션 눌러야죠. 버스 그리는 거 설명했고요. 이름 위치 확인하고요. 이제 애드 커넥션으로 각각 개별 신호선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애드 커넥션 누르고 먼저 하나 배치해보죠. 우리 먼저 할 때는 하나씩 다 연결했죠. 편하게 갔다가 연결하고 딱 하면 창이 열리죠. 여기서 무조건 1번부터 기본이요. 위로 꺾였네? 상관없습니다. 하나 배치한 이후에 두플리케이트 선택하고 대상을 골라주면 두플리케이트 카피라는 메뉴가 없어요. 클릭해주면 마우스 끝에 붙어 다니죠. 이때 어떻게 하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스텝 앤 리피트에 들어가는 거죠. 스텝 앤 리피트 기억해주기 바라고요. 나오죠. 어느 방향으로 몇 개 할 거냐 그리고 간격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하나씩 갖다 붙여도 되는데 지금 몇 개? 7개 더 붙일 게 7개죠. 눌러보면 확인할 수 있고요. 캔슬하면 취소되고 오케이 누르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 모두 빠져나가. 끝났네요. 훨씬 빠르네. 역시 알면은 빨리 할 수 있군요. 버스 추가하고 애드 커넥션 눌러서 붙여주는 거 설명했죠. 애드 버스, 애드 커넥션, 애드 버스, 애드 커넥션 요 기능들 잘 합니다. 그리고 버스가 왜 사용되는지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버스가 커야죠. 그죠? 버스가 있는 게 그림은 단순해지고요. 단순해지면 됐죠. 그리는 거 줄이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오류 없게 그리는 게 중요하니까.
버스선 그리기 방법 두 번째 거 설명했습니다. 예, 오늘 배우는 내용은 부품의 제작과 편집에 관련된 내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뭐 네트 정보, 이름 바꾸기, 부품명 수정하기, 그 다음에 파트 타입 교체하기 작업을 하고, 요건 이제 편집에 해당이 되고요. 밑에 있는 거, 요 네 가지는 레포트 작성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넷리스트, 보험, PDF로 출력하는 요 세 가지 작업을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네트리스트는 제일 중요한 건데, 페이지 로직에서 설계되어 있는 디자인 데이터를 나중에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보낼 때 사용하는 데이터 파일입니다. 이거는 페이지 로직뿐만 아니라 다른 오아캐드, 페이지, 캐드스타, 다른 PCB 디자인 툴의 데이터를 전달, 거기서도 이걸 불러 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꼭 넷리스트라는 걸 출력해서 그 파일을 가져가게 되면 거기서도 동일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파일이 서로 호환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봄은 엄밀하게는 생산에 많이 필요하고, 또 내가 설계한, 간단히 얘기하면 부품 목록입니다. 그래서 이 목록이 내가 이 회로도에서 어떤 부품을 썼는지를 명확히 해야지 나중에 구매부서에 연락해서 물건 사다 달라고 하고, 또 공장에 보내서 이 부품 이 목록에 따라 있는지 확인하고 조립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디자인 파일들은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열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PDF 파일로 보관할 때는 PDF 파일로 출력을 하고, 뭐 딴 사람한테 제공할 때도 재활용 못하도록 또는 자료만 확인할 수 있도록 PDF로 변환해서 출력하고, 이걸 보통 제공을 합니다. 요즘은 이 PDF 파일에 3D 기능이 들어간 것들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내용 종이에 출력하듯이 작업을 할 겁니다. 뭐 요 과정 중에 이 보험 출력하는 거는 간단히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 쓰는 것도 간단히 보여주긴 할 겁니다. 내가 필요한 양식 데이터를 셀렉트 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가볍게 요거는 그냥 보고 어디에서 어떤 기능을 쓰면 되는구나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페이지 로직의 사용법의 마지막은 요거 네트 정보, 네트 이름, 선들 얘기가 여기 네트란 말 또 썼는데 이게 커넥션입니다. 선들. 부품 이름 수정하기. 또 부품 이름을 바꿨다는 소리는 부품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품을 바꾸는 게 파트거든요. 교체하는 작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의 제작과 편집, 오늘 학습할 내용들 이야기했습니다. 예, 제일 먼저 네트 정보 검색과 이름 바꾸기. 네트 정보라니까 네트의 의미만 생각하면 돼. 서로 연결되는 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란 표현을 쓴 거고요.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밑에 요 선들 있죠. 이걸 커넥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보통 라인, 와이어, 점퍼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다 같은 개념이니까 뭐 사전적 의미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개념만 잡고 넘어가도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화면상에다 회로를 불러낼 겁니다. 뭐 프리뷰 스타트라는 거 우리 쓰고 있었죠. 거기에서 모듈리스 커맨드를 먼저 쓸 겁니다. S라는 건 서치 약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U7번 일곱 번째 일곱 번째 부품을 찾아내서 거기에 이제 오프 페이지를 연결시킬 거고요. 그다음 그 오프 페이지에 이름 줄 거고요. 그렇게 주게 되면 오프 페이지가 이런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28MHz가 나온 게 오프페이지 이름이 되는 겁니다. 오프페이지 그림은 요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 네임을 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단계적으로만 하면 바로 집어넣을 수 있고요. 요 오프페이지 심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명들이 쭉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네트 네임 라벨이라는 거 체크가 되어 있어야 화면에 요 이름이 표시됩니다. 이게 꺼져 있으면 안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그 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버튼을 눌러서 실제 이게 제일 연결됐는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 동영상으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트 정보를 검색하고 네트 이름 바꾸는 거. 네,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트 찾고 이름 바꾸기인데 오프 페이지 설정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오프 페이지 어떤 거라고 그랬죠? 다른 페이지 회로가 화면이 조그매가지고 여기다 회로를 다 그릴 수 없어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내용 보고 다시 설명할게요. SU7이라고 했을 경우는 모듈리스 커맨드죠. 그냥 키보드 누르면 됩니다. 물론 왼쪽에 여기 초록색 등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찾아라 U7이라는 거, 뭐 V 같이 보이는 U7입니다. 그럼 U7하고 이름 붙어진 레퍼런스 네임이라고 하죠. REF를 찾아가게 되고요. 거기서 지금 1번 핀에서 선 뽑아냅니다. 이건 애드 커넥션으로 뽑아내는 거죠. 그런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냐, 오프 페이지냐, 그라운드냐, 파워냐 결정하면 됩니다.
그림이 좀 모양이 마음에 안 드네요. 저거 한 90도 돌려주면 좋겠죠. 아, X축 대칭하니까 오른쪽으로 가버렸네. 일단 이름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올리지 말고 오른쪽으로 놓죠. 뭐. 지금 우리가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저런 이름이 들어 있었고요. 여기다가 28MHz라고 이게 신호받는 클락선이네요. 여기 클락이네. CLK. 받아서 쓴다고 했네요. 그래서 28MHz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이건 기본 값이 아마 라벨이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28MHz를 외부에서 어떤 신호가 여기 들어온다. 모양이 오프 페이지니까 이 회로에 있는 부품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룰 눌러서 나오면 여기 뭐 어트리뷰트 속성이 나오고요. 룰이면 나중에 저쪽에 페이지 레이아웃에 쓸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거 속성 나오고요. 그리고 스테이티스 누르게 되면은 이거를 갖다가 현재 상태를 아마 종합해서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상태일 수도 있고 연결 관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에 지금 설명이 나왔는데 이 네트는 define 소스 그러니까 정의된 소스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아무 곳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즉 지금 처음 설정해서 처음 그려서 있긴 있지만 연결된 것이 없다라고 지금 경고가 나오네요. 뭐 별건 아닌데 요거 붙이는 방법, 오프 페이지 붙이는 방법 어떻게 했죠? add connection 요거 눌렀죠. add connection 누른 다음에 와서 핀을 클릭하고 쫙 잡아 끌어내면 마우스 끝에 선이 붙어 갑니다. 커넥션 선이 나오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온 메뉴에서 거기서 오프 페이지 선택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창이 열린 데다가 28MHz라고 이름 집어넣어서 확인 누르면 됐었죠. 그 다음에 오프 페이지 심볼을 더블 클릭해서 보는 몇 가지 그 화면 설명도 간단히 해 주었습니다. 오프 페이지 연결하기 설명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 6장 설계 데이터의 변경하기, 설계 데이터의 변경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부품을 찾아서 잘못된 부품명, 잘못 지정된 게 있다 이거죠. 여기 보면 여기 C로 된 건 다 캐패시터입니다. 캐패시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죠? 무슨 일을 하죠? 캐패시터. 다들 가지고 왔잖아요 오늘. 늘 얘기하듯이 캐패시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부품이거든요. 핸드폰의 배터리 그게 캐패시터예요. 커다란 캐패시터죠. 캐패시터가 쭉 있어야 되는데 요 끝에 밑도 끝도 없이 요거 뭐죠? 저항이죠. 저항이 하나 들어와 있네. 잘못 집어넣은 겁니다. 요거를 이름을 바꾼 다음에 부품도 변경해 볼 겁니다. 이름을 바꾸는 거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름 먼저 부품 R500이란 부품이거든요. 회로도에 여러 가지 부품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면 고생을 좀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에는 이 그림이 있나요? 앞에다가 지금 좀 넘어뜨긴 했는데 그 파일에서 오픈 열어서 프리뷰 스타트 회로도 스케매틱 올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S 그냥 찾아보면 이게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찾기가 뭐하면은 R500이란 이름을 안다면 이렇게 모듈리스 커맨드를 써가지고 S 누르면 이 창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R 대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R500이라 치고 딱 엔터를 치면 확인 버튼 없어요. 엔터 치면 바로 이 화면이 나오고 이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죠.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주면 되죠. 여기서 어떻게 작업을 하죠? 요 이름을 클릭하고 이름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이 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창이 나오죠. 거기서 리네임 선택해 주고요. 이름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리네임 딱 선택하면 이 화면이 또 나옵니다. 여기다 C10번 캐패시터 10번째 거라는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리네임 게이트 딱 누르게 되면 이름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좀 이따 동영상을 다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말이 너무 길었는데 그냥 열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창 나오면 바꾸면 되는 거죠. 근데 더블 클릭하면은 리네임 이 창이 나오는 게 아니라 프로퍼티 창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거기서 이름 바꿔줘도 됩니다. 부품명 수정하기 작업하고 있고요. 화면상에 저항 500번째 거 저항이라고 해서 R500이라고 적혀진 저 이름을 갖다가 C10번으로 바꾸는 동영상으로 가기 전에 파트 타입 교체하는 것부터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파트 타입은 부품입니다. 부품. 바로 바꾸고 싶었는데 슬라이드 순서가 바뀌어 있네요. 부품을 또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R500의 찌글찌글한 저항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오고요. 메뉴 중에 메뉴의 프로퍼티라고 있죠. 프로퍼티 딱 선택하면 요 창이 바로 제시가 됩니다. 그
그 부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이 화면에 다 표시가 됩니다. 위에 보면 파트 프로퍼티스 나오죠. 그래서 이 부품의 타입은 R 4분의 1 와트. 아, 저항인데 허용 오차가 4분의 1 와트구나. 저항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것저것 쭉 나와 있어요. 뭐 그림 정보도 쭉 있고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이거 지금 다른 부품으로 바꾸고 싶거든요. 부품의 종류를 타입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때 사람 뭐 친구 얘기할 때 난 어떤 스타일 좋아해, 어떤 타입 좋아해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 있죠. 타입이란 말이 나오면 종류 아니면 그 부품의 어떤 특징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예, 여기서 체인지 파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 화면이 나옵니다. 체인지 파트 타입이라고요. 여기서 캐패시터 1206이라는 걸 찾아줘야 됩니다. 저 부품의 의미는 뭐 그거 신경 쓸 건 없고요. 캐패시터라는 의미로 CAP라는 말이 붙은 거고요. 뒤에 1206 요거는 부품의 크기입니다. 크기 사이즈. 아, 캐패시터가 여러분이 학교에 쓰는 거 말고도 매우 다양한 크기도 있거든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 보조 배터리도 캐패시터란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크기에 따라 12하고 06이 캐패시터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나타난 요 그림은 이 부품 이런 부품을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예, 없죠. 이건 상징적인 그림이니까요. 캐패시터를 보통 그릴 때 저런 식으로 그리죠. 극성이 없는 캐패시터네요. 극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한쪽은 직선으로 한쪽은 약간 호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은 이것도 캐패시터죠. 우리 요번 학기 첫 시간에 전자 부품 종류 조사라고 보고서 레포트 낸 적이 있었죠. 그때 보면 다양한 캐패시터, 저항 이런 부품들이 있었고요. 실제 부품과 심벌과 이걸 구분하라는 의미로 그런 보고서 제시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모양은 이렇지만 회로도에서 이렇게 그려진다. 그거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또 추가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 이런 그림은 이 그림은 패즈 로직에서 사용하는 심벌이 되는 거고요. 실제 부품의 모양은 패즈 레이아웃에서 사용하는 PCB 데칼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CA 데칼, 레이아웃에서 실제 모양은 PCB 데칼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캡 1206 선택하고 OK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부품 모양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변하죠. 이렇게 캐패시터 모양으로. 요거죠. 별건 아니에요. 오케이. 뭐 여기 항목이 너무 많이 나온다 싶으면 밑에 아이템스에 이렇게 필터를 달아줘도 되죠. CAP 별표 하면은 CAP로 시작하는 모든 부품을 다 찾아내라 라고 한 거고요. 파트 타입 창에 그 목록이 나타나게 되죠. 파트 타입 창에 나타난 목록을 살펴보게 되면 뭐 나온 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 적힌 MISC는 라이브러리 이름이고요. 콜론 뒤에 나온 게 실제로 거기에 들어있는 파트 이름입니다. 이것도 볼 줄 알면 좋죠. 그리고 또 이거 바꿀 때 또 하나 조심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체인지 파트 타입 창에 보면 오른쪽에 어플라이 업데이트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쓰면서 이 소프트웨어 내에 한글이 한 글자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입력하는 거 말고는 입력하는 것도 2D 라인이나 아니면 텍스트 같은 경우에 거기 참고로 주는 것만 한글이 되고요. 다 영어로 씁니다. 세계적으로 다 쓰이는 거거든요. 내가 설계한 PCB 데이터를 미국, 영국 다 보낼 수 있거든요. 거기는 한글 OS를 쓰지 않으니까 제대로 읽어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만국 공통어가 보통 알파벳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영어고 알파벳 표시가 되니까 모든 메뉴는 다 영어로 표현이 되고요. 사용된 이름도 다 영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염두에 두고요. 지금 뭐 하려고 그랬죠? 체인지 파트 타입 부품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 여기 보면은 어플라이 업데이트 2라고 되어 있는데 항목 보면 디스게이트, 디스파트, 올파트, 디스타입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하나만 요 게이트만 바꿀 거냐, 게이트일 때 요 부품만 바꿀 거냐, 아니면 지금 이 시트에 있는 또는 이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파트를 바꿀 거냐, 뭐 all parts this type으로 바꿀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잘 선택해야 되죠. 모를 때는 이거만 선택해 주면 되고요. 확실할 때는 all parts 누르게 되면 싹 다 바뀌어 버리죠. 그러면 저항이 그런 일은 많지는 않은데 저항이 100개쯤 있는데 그걸 다 캐패시터로 바꿔야 돼. 이럴 때 이 기능을 쓰면 굉장히 편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뭐죠? 파트 타입 교체하기. 파트 타입 교체하기는 어떻게 하죠? 부품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온 메뉴에서 프로퍼티를 선택하면 파트 프로퍼티라는 창이 열리고요. 여기서 내용 확인한 다음에 체인지 타입이라는 요 버튼 요걸 누르면 또 요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이 몇 단계씩 내려가요? 하나, 둘, 세 단계 내려가죠. 그러면 이 속에서 내가 해당하는 파트 타입을 골라서 선택한 다음에 어디 적용할지 요 디스파트만 선택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OK 버튼 누르면
실제 그림에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밖에 뭐 다른 정보들 여기 위에서 파트 프로퍼티 누르게 되면 여기 이런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어트리뷰트 봐야겠네. 요거 누르면 요거 나오겠죠. 비집을 누르게 되면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PCB 데칼 부분은 우리가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미 저장돼 있는 것만 나올 거고 아직은 몰라도 되고요. 요것도 아직은 몰라도 됩니다. 요 두 가지는 우리 지금 패즈 로직 학습하고 있습니다. 패즈 로직에서 파트 타입 교체하기 설명했습니다. 별거 아니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부품명과 파트 타입 변경하기 동영상으로 한번 쭉 해볼게요. 앞에는 그냥 설명만 했습니다. 간단히 보면 되죠. 먼저 R500이란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모델리스 커맨드 써서 S 누르면 창 나오고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난 이런 창을 열어본 적이 없는데 조금 이따 설명할 거고요. 배율이 변하지 않다 보니까 특정한 부분의 선택과 흰색으로 나옵니다. 그걸 확대해서 봐야 되고요. 여기 나안에 R500이라고 되고 밑에 물음표 나오는 건 용량을 명확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항 몇 킬로옴짜리인지 저항값 적지 않았다는 거죠. 캐패시터도 용량 표시하면서 물음표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넣으면 됩니다. 이걸 바꾸고 싶어 R500을 바꾸고 싶으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팝업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리네임 누르면 창이 나오죠. 여기서 좀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름 바꾸기예요. 바로 직전에는 파트 타입 바꾸는 걸 둘 같이 설명했어요. 이름 바꾸고 파트 타입 바꾸면 바로 적용이 됐죠. 그냥 더블 클릭하고 바꾸면 되네요.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속성창 나온다 그래서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거기 나온 이름만 설정해 주면 되죠. 요번에 요 저항 그림 바꿔보겠습니다. 요번엔 들어가서 어떻게 갔나 이제 프로퍼티 쓸 거거든요. 화면이 조금서 밖에 나가 있었네요. 메뉴에 나 있는 프로퍼티 심벌 선택하고 메뉴에 프로퍼티 선택하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파트 프로퍼티였죠. 맞고 그래서 체인지 타임 누르게 되면 용량 확인하고 누르는 게 좋습니다. 맞지? RC 10번이고 이거고 오케이 눌렀더니 이런 창이 나옵니다. 체인지 파트 타입이라는 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골라줘야죠. 뭐 집어넣을 거죠 우리? 여기 전에 했던 게 더 기록이 남네요. 아까 AM100415번인가 썼죠. 캐패시터는 C 또는 CAP로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CAP로 시작하면서 쭉 나타났고요. 이 중에 CAP 1206은 부품 사이즈를 나타낸 스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120 여기 있네요. 딱 선택해 보니까 그림 나오네요. 요 그림으로 바꿔치기 하겠다는 거예요. 옆에 거랑 똑같네요. 그리고 크로즈 누르면 크로즈 눌렀네. 오케이 안 누르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프로퍼티 선택한 다음에 들어가서 체인지 타임 누릅니다. 그리고 아이템에다 필터 집어넣고 즉 조건 집어넣고 찾는 거죠. 그냥 나온 거 뒤집으면 너무 많으니까 캐패시터 1206 타입으로 고르고 요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디스파트 선택하는 거. 내가 지금 선택한 그 부품만 바꾸겠다 그 소리예요. 뭐 은근히 화면이 많다 이런 얘기도 아까 했죠. 오케이 누르면 바뀌었죠. 근데 모양이 약간 옆으로 기울어졌네. 뭐 바꿔주면 되죠. 뭐 바꿔주면 되는 거죠. 특별한 거죠. 여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비지블은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들, 어트리뷰트는 속성값들. 아까 일렉트로닉 파트 할 때 넣었던 거구나. 바뀌었어. 이거 저 모양 이쁘게 만들어 줍시다. 어떻게 하죠?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없나? 로테이트 돌렸대요. 로테이트 하고 있는 거다. 화면이 좀 잘려서 안 보였어요. 로테이트 돌려가지고 겹쳐져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됐네요. 이쁘게 옆으로 갖다 놓읍시다. 이렇게 오케이. 글씨가 왼쪽에 나오네. 오른쪽에 놓고 싶은데 이것도 바꿔야 되나? 겹쳤다는 소리는 부품이 잘못 돌아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냥 끌어다 놓읍시다. 부품 자리 잡고 이름 끌어다 놓으면 되죠. 눈에 보이는 대로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직관적 사용법. 물음표가 안 나왔네. 그건 아까 속성창에 비집을해서 설정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이름 바꾸고 부품 모양 파트 타입 바꾸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또 뭐 할 게 있나? 선택했죠.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면 이런 창 나오죠. 체인지 타입에 들어가서 원하는 타입 고르고 쭉 찾아주고 어려울 땐 필터 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써? 캐패시터 1206 밑에 오케이 조금 위로 요거 오케이. 그리고 적용할 때 거기 디스 타입 꼭 확인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확인됐으면 이런 식으로 부품
부품도 변경되고 이름도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뭐 한 거죠? 페이지 로직에 회로가 그려졌는데 부품을 잘못 사용해서 이름도 틀렸고 그럴 때 바꾸는 겁니다. 부품을 바꾸면 이름도 변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따로따로 놀아요. 왜? 라이브러리 내에서 각각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직접 해봐요. 부품만 바꿔보면 이름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건 여러분 시간 날 때 해보기 바랍니다. 부품명과 파트 타입 변경하기 설명했습니다. 예, 제 7장 설계 규칙 설정하기. 예, 이거는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방법이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로직에 배울 것들이 많고 처음인데 복잡하지 않도록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8장 레포트 파일, 레포트하고 넷리스트 파일 설정하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페이지 로직에서 스케매틱 편집하는 건 조금 아까 설명한 거지 거의 다입니다. 다 해본 겁니다. 이제 복잡도만 증가하죠. 여러 번 반복해서 한 번은 끝나는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이런 그림을 갖고 우리 어디 해봤죠? 요거 그리는 거 해봤죠? 여기서 요 신호선 연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해봤고 또 요걸로 해서 오프 페이지 연결하는 거 또는 VCC 그라운드 연결하는 거 해봤어요. 그 다음에 또 뭐 공부했나? 요것도 해봤죠. 요거 버스 연결하는 거 해봤죠. 여기서요. 버스 만들고 이름 주고 버스 신호선들 연결하는 거 해봤어요. 물론 이전에 라이브러리 만든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페이지 로직이라는 그 시트가 로직과 파워 둘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즉 페이지가 하나 아니라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바로 직전에 했던 이름 바꾸는 거, 부품 이름 파트 네임 바꾸는 거하고 파트 타입 바꾸는 거는 다른 페이지에서 했죠. 지금 설명하려는 거는 보고서 만드는 작업 설명하려고 그래요. 넷리스트 보고서 중에 하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리비어스 룰스 파일 쓸 겁니다. 요번은 이걸로 쓸 거예요. 이전에 작업했던 거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다시 파일 오픈 눌러서 프리뷰 룰스라는 거 찾아내면 됩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요거는 뭐 지금은 몰라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PCB 디자인 룰이 적용된 파일이라 룰스라는 게 뒤에 붙은 겁니다. 아까 스타트는 다른 정보가 안 들어있는 상태인데 신경 쓸 거 없고요. 라벨 집어넣는 것도 아까 했었구나. 이 파일 열면 이런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서 레포트 뽑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봅시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봄이라는 거 먼저 할 겁니다. 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봄이라서 봄은 아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아니에요. 빌 오브 머티리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회사는 마치 설계 도면과 같이 중요시 여기는 목록이 바로 봄입니다. 이거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부품 목록입니다. 단순히 목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걸 계층적으로 구분해서 모듈별로 마치 컴퓨터랑 컴퓨터 본체는 어떤 부품, 키보드는 어떤 부품, 모니터는 어떤 부품이 만들어진다가 마치 윈도우 탐색기에서 폴더를 트리 형태로 보잖아요. 그런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거든요. 왜? 우리가 그린 회로도가 덜렁 하나이기 때문에 계층적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봅시다. 파일에서 프로그램을 불러낸 다음에 우리 뭐 하기로 했죠? 프리뷰 룰스라는 파일 열어내기로 했어요. 거기서 파일에서 레포트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이 창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서 사용할 레포트의 종류는 6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 말고 딴 데서 또 있어요. 메뉴가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뭐 연결된 거 쓰지 않은 거로 정리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빌 오브 머티리얼 봄. 그래서 셋업을 누르게 되면은 누르면 이 봄이라는 목록에 포함될 내용들 또는 제목들을 여기다 지정을 해줍니다. 파트 어트리뷰트 아이템 요겁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어 달라. 그리고 양식이네. 폭 얼마로 해라. 여기 퀴티티 퀀티티 해가지고 수량 있죠. 수량은 5자리 해갖고 여기다 집어넣어 달라. 요거네요. 이런 식으로 이 봄이라는 보고서를 출력할 때 거기에 포함되는 항목을 요 셋업 버튼을 눌러서 선택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보는 어디 들어있는 거지? 여기 보면은 파트 레퍼런스 디스크립션, 파트 네임, 매뉴팩처 디스크립션 있죠?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우리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에디트 일렉트리컬이라는 메뉴를 선택한 적이 있어요. 위자드 써서 사용을 했고요. 거기 보면 탭이 쭉 있어. 제너럴,
뭐 데칼, 핀, 게이트 이런 거 쭉 나온 적 있거든요. 맨 마지막 항목이 어트리뷰트였죠. 아마 애드 누르고서 어트리뷰트 뷰어 눌러서 선택해 주는 거 했었잖아요. 그 선택했던 게 요거고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이 요것들이죠. 여기 있나? 87C26? 87C26 여기 있네요. 우리 라이브러리에서 이거 그려줬었죠. 87C256. 그때 입력했던 거 잘 기억해 봅시다. 87C256이라고 집어넣어줬고요. 매뉴팩처 생산자 어디였죠? 시그네틱스라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이 제품 이름이 뭐였죠? 설명의 모요점은 32K 용량의 8비트 데이터가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라고 그랬죠. CMOS EPROM 래치라고 되어 있어요. CMOS는 공정 이름입니다. 어떤 공정 어떤 과정을 만들어준 몰라도 됩니다. 그거 들어있죠. 이 정보가 그 에디트 일렉트리컬 정기적 정보 파트 타입 설정할 때 라이브에 등록되어 있는 게 불려 나온다는 거예요. 회로도 상에서는 요거만 가져오겠죠. 색깔 바꿔서 회로도 상에서는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몇 개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U1번과 U2번 이게 U1, U2 두 번 찍는 게 아니네. 1번, 2번 연속되니까 대시로 표시를 했네요. 그리고 거기에 수량이 2개 썼다. 1번과 2번 이런 식으로 소유량을 제대로 산출합니다. 이 목록 갖고 시장 가서 부품 사오는 거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부품 제조서까지 나오면 물건 사는 사람이 굉장히 편해하겠죠. 편하게 느끼겠죠. 물론 가격까지 나오면 더 좋은데. 지금 봄 비로브 머터리얼 가볍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로브 머터리얼은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다. 어떤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목록을 또 아까 그 항목을 갖고 셋업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걸 간단히 프로그램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프로그램으로 해서 엑셀이나 다르게 화면에 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파일이 아니라 파일의 리포트가 아니라 툴스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베이직 스크립트라는 메뉴가 또 있고요. 여기서 베이직 스크립트 선택하게 되면은 이런 창이 열립니다. 여기 보면 여러 스크립트는 어떤 작업 지시 목록, 작업 지시서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아니면 간단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아까 같이 그렇게 나가니까 좀 보기가 나빠. 그래서 이번에는 비로브 머터리얼을 엑셀에다 보내주고 싶어. 이럴 수 있거든요. 앞에서 얘기를 안 했네. 앞에 보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할 필요 없네. 뭐냐 그러면 메모장에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메모장이 이쁘게 나오진 않습니다. 왜? 폰트가 가로 세로 비율이 딱 맞지 않다 보니까 보기 나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메모장용 파일보다는 이 엑셀 파일을 더 선호합니다. 이걸로 출력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엑셀로 나옵니다. 엑셀 파일 훨씬 보기 좋습니다. 여기 보면 플러스 나왔죠? 이거 감추기 기능이죠. 똑같은 거라 감춰놓은 거죠. 이거 확장시키면 세부 목록도 다 볼 수 있고요. 여기 필터 기능도 썼네요. 엑셀을 잘 모르는구나. 어쨌든 좋은 기능이 있고요. 엑셀 파일로도 생성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동영상으로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목록 중에 하나가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수업할 때 더 중요한 거죠. 봄만큼이나. 봄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생산할 때 부품을 구입할 때 이럴 때 아주 중요시 여기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패즈 로직에서 설계된 걸 나중에 어디로 보내야 되죠? 우리 최종 목적이 뭐예요? PCB 만드는 거예요. 초록색 판 그거 그려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린 회로도를 패즈 레이아웃으로 보내서 실제로 부품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가 되고 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때 가져가는 게 넷리스트 파일입니다. 넷리스트 파일은 툴에 레이아웃 넷리스트를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제시가 됩니다. 넷리스트 to PCB. 넷리스트. 여기에 보면 밑에 셀렉트 슈트라고 나오죠. 우리가 쓴 거는 로직이라는 거하고 파워라는 두 가지 페이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왼쪽 편에 그 슈트 눌러보면 딱 확장돼서 윈도우 탐색기 폴더 확장같이 나오고요. 거기 로직, 파워. 우리가 맨 마지막에 파트 타입하고 파트 이름 변경하는 거 있죠. 그게 파워라는 슈트에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기타 옵션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모르면 다 선택하는 거죠. 아웃풋 보면은 페이지 레이아웃 9.0을 기준으로 하겠다. 어떤 양식이에요. 틀. 우리는 이거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네트리스트 사전적 의미만 기억해도 되네. 네트 연결된 목록이다 하죠. 실제로 이거 여기서 오케이 누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 파일이 뭔지 설명 쭉 했죠. 아 여기 있네. 넷리스트 파일은 페이지 로직 버전 4.9에서 만들어졌다.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요. 아 이거는 이게 왜 처음에 만들어진 날이네. 여기 previous rule.schematic이란 파일이 이때 굉장히 오래된 거네. 2016년에 만들어진 파일을 이 프로그램이 나온 내가 쓰는 9.0 프로그램이야. 9.4는 2016년도 버전이네. 여러분 10점대 깔아놨죠? 10점대면 아마 2018년, 19년쯤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밑에 보면 파트하고 여기 내용목 나오죠. 이 내용을 이 내용을 뽑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연결 정보. 우리 내용까지 지금 보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넷리스트를 추출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메뉴 중에 툴 파일 메뉴에 있는 거 아니죠? 파일 메뉴에 있는 거 아니고 메뉴상의 툴 선택과 툴에 레이아웃 넷리스트라는 걸 선택을 하면 이 화면이 나온다고 그랬고요. 여기서 다 체크해 줘요. 오케이 누르면 이런 넷리스트 파일이 나옵니다. 동영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지금 보험 출력하는 거, 비로 머티리얼 메모장으로 나가는 거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그 스크립트 써갖고 엑셀로 출력하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넷리스트 출력. 이거는 그냥 메모장에 나가는 형식을 합니다. 엑셀로 안 합니다. 무조건 메모장에 들어갑니다. 텍스트 파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네. 확장자가 ASC 파일, ASCII 코드로 된 문자를 썼다. 그래서 ASC라고 확장자가 붙습니다. 또 TXT를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약속이니까 페이지에서는 확장자를 ASC로 붙여줍니다. 밑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뭐 한번 읽어보고요. 넷리스트 작성하는 거 설명했습니다. 제 9장 페이지 로직의 OLE 기능 사용하기입니다. 여기서는 뭐 OLE 기능을 사용하는 게 뭐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인 사항들 뭐 디자인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쁘게 꾸미는 역할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아무리 역할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간단히 도면에 대한 PDF 파일 출력하는 것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DF 출력하는 거 간단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설명할게요. PDF 파일은 뭔지 알죠? 뭐 약자인지 난 모르겠네. 어쨌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림 파일이죠. 문서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원래 아래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이 원 소스 파일 편집이 가능한 형태로 주는 게 아니라 출력 종이에 인쇄되는 형태의 그림 파일로 바꿔서 저장한 걸 PDF 파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주는 이유는 임의로 수정하지 말라고, 재활용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용은 확인하라고, 필요하면 출력해 볼 수도 있고 물론 설명도 추가할 수는 있죠. 이걸 선택하는 것은 파일에서 또 합니다. 파일 앱은 Create PDF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걸 딱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 이건 창이 열리죠. 여기서 출력하고자 하는 거 선택해서 어사인 눌러주게 되면 오른쪽으로 들어가죠. Shift to PDF로 보낼 것들. 그래서 로직과 파워. 회로가 화면이 둘로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외부로 출력할 때 각각 한 장씩 들어가도록 구성이 됩니다. 밑에 내용 몇 가지 더 재밌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건 시간 날 때 하고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뭐 그림 집어넣어서 그림 보일 거냐 말 거냐 뭐 쓸데없는 기능들 좀 있어요. 우리 강의 시간이 남고 처지면 하려고 했는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해서 출력하는 거죠. 이 그림 출력하는 겁니다. 이 그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 여기 테두리 선들 막 나오잖아요. 이런 게 이런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시간 날 때 하고요. 일단 PDF로 출력이 되나 안 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크리에이트 PDF 선택하면 PDF 파일로 회로 내용이 페이지 로직 화면에는 슈트가 페이지 단위로 출력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썼죠.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스키매틱 슈트에 보면 로직과 파워 들어있는 거 확인하고요. 눌러서 확인해 봐요. 로직에서 이걸 해봤었지. 파워에서 밑에 수정했었지. 컴포넌트도 확장해서 한번 봅시다. U7번 딱 선택하니까 스키매틱상에 U7번이 나오죠. 뭐가 있는지 모를 때는 위에서 컴포넌트 목록을 확인해서 고르는 방법도 있고 또 파트 타입 눌러서 타입 이름, 부품 이름을 선택해서도 여기 두 군데 썼구만.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어요. 잘 만들었네. 뭔가 밑에 많다 싶었더니 이것저것 많은 기능이 저항 어디 들어 있었죠? 여기 있네. 여기 우리 아까 딴 거구나. R5번 이거 찾으려면 SRO라고 치고 엔터 치면 되죠. 모듈리스트 커맨드 써가지고요. 그리고 그 밖에 기능들 SO28 뭐였죠? SO28 여긴 안 보이네. 왜 그러죠? SO28은 PCB 데칼이에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쓰는 정보들이죠. 이 파일 안에는 다 들어있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슈트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확인해 보고요. 보고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쭉 가보면 레포트라고 있죠. 레포트 버튼 누르면 돼요. 뭐 메뉴가 다양하게 있는데 아웃풋 윈도우를 지금 열었습니다. 이걸 왜 여냐고 그러면 보고서가 출력이 됐을 때 그 프로그램 바로 열어서 화면에 보이기도 하고 또는 여기에 처리 결과하고 목록을 표시합니다. 지금 비로우 머티리얼 보험 출력했어요. 아니구나. 언사인드 게이트 선택하고 출력했구나. 그럼 여기 목록이 나고 밑줄이 그어져 있죠. 마치 하이퍼링크 웹페이지 보듯 이걸 딱 클릭하면 그게 메모장이 열립니다. 예, 지금 보험 출력했더니 비로우 머티리얼 나왔죠. 딱 클릭하니까 나와요. 아까 그런 얘기했죠. 이게 메모장에 하면은 글씨 폰트를 바꾸면 이렇게 화면이 깨져버려요. 별로 보기 좋지 않죠. 예. 그래서 내가 경우는 도둠체로 하는 게 그나마 도둠체는 영문이든 한글이든 가로폭이 다 동일하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볼 수 있죠. 근데 찝찝하죠. 뭐 할 때면 폰트까지 바꾸면서 봐. 내용만 맞으면 됐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게 뭐가 있죠? 요거부터 하고 들어가겠네. 네. 여기 보면 출력하는 내용들은 여기 보면 선택한다고 그랬죠. 옆에 셋업이라는 버튼 누르게 되면은 보험, 비로우 머티리얼 목록에 들어가는 내용이 무엇이 있으며 화면에 각각 폭을 얼마씩 할 건지를 여기서 다 지정을 해 줍니다. 뭐 여러 가지 있네요. 뭐 델리미터도 하고 여기 뭐 위치 잡고 그저 출력 포맷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클립보드 뷰에서 그 어떤 정보들을 임시 저장한 클립보드도 여기 있네. 이게 자체 클립보드입니다. 오케이. 이런 부품들이 있네. 내 기준으로 클릭하니까 그 정렬이 되는데 가나다 알파벳 순으로 좋아요. 네. 커넥티비티는 뭐야? 눌러보면 되죠 뭐. 뭐가 뭐랑 연결돼 있다. 로직은 이렇게 배치돼 있다. 로직의 요구에 뭐가 나중에 봅시다. 내가 지금 동영상을 미리 뜨고 음성을 지금 위에 덮어씌우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림과 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툴스에 가보면 베이직 스크립트라고 있습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내가 그 보험 같은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스크립트가 기본으로 제시가 되는데 그 중에 뭐 해볼까? Select by Pin Count 눌러보면 그냥 로드 할까요? 새거 불러냈었죠. 여기 가보면 비로브 머티리얼 투 엑셀이라는 BAS 이거 비주얼 베이직입니다.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 짤 줄 아는 사람 알겠지만 비주얼 베이직 프로그램 코드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이거 불러 쓰겠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몰라도 됩니다. 추가가 됐고요. 갖다 놓고서 이거를 여기 비로브 머티리얼 투 엑셀 런 누르면 어떻게 되죠? 바로 엑셀이 떠버리네. 여기 보이죠? 보기 좋게 나오네. 이 기능 뭔지 몰라도 돼요. 지금 엑셀 시간은 아니니까요. 합치기 그룹 조각과 합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항목에 대해서 캐패시터 1번, 2번, 뭐 저항 1, 2, 3, 4, 5, 6 이렇게 있으면 목록에서 내부 상세 내역을 볼 거냐 아니면 합쳐진 내용만 볼 거냐 하는 거죠. 훨씬 보기 좋죠. 정리해서 볼 수도 있고 디테일하게 세부 내역도 볼 수 있고요. R1, R2 이거는 스키매틱 페이지 로직상에 있는 레퍼런스 넘버죠. 이건 파트 타입, 실제 라이브러리에 등록되어 있는 그 외형 정보 그림들이고요. 한글도 들어가네요. 뭐 한글이라 한글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작성을 해놨겠죠. 엑셀 파일도 만들어 주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보험 비로브 머티리얼을 만드는데 메모장에 집어넣는 경우, 엑셀로 출력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 봅시다. 레이아웃 넷리스트라고 되어 있네. 아까 넷리스트라고 나 설명한 것 같은데 넷리스트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넷리스트 PCB로 보내는 거, 스파이스로 보내는 걸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리비우스 스타트로 해놨네. 아까 내가 룰스라고 이제 스타트 열어놓고 좀 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뭘 써도 결과도 동일합니다. 지금 보면 파일 이름의 확장자가 AS 아웃풋 파일이에요. 출력 파일. 아무것도 없으면 눌러주면 여기 밑에 나오죠. AS 파일 여기 프리뷰 스타트 ASC라 이 내용입니다. 이게 넷리스트예요. 넷리스트 연결 목록이에요. 어느 부품이 어느 부품과 연결됐다는 거죠. 뭐 내용을 알면 좋은데 몰라도 상관없고요. 부품 목록이 위에 쭉 나오고요. 밑에 가면 C1이 뭐 C2랑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 뭐 U7은 이거다. U1은 뭐다. 부품 일단 기본 목록이 있고요. 아래 가면 이게 연결 정보들입니다. 신호선은
그라운드 연결된 건 얘들, VC 5V 연결된 건 얘들, 그리고 A 빵빵과 연결된 건 얘들, 이런 식으로 어느 부품에 어떤 핀이 어디 연결됐는지를 쭉 정리해 놓은 거를 네트 리스트, 네트 연결 목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에 기타 정보들은 이렇게 또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 파일 내용까지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넷리스트, 스파이스 넷리스트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다 스파이스 뭐죠? 아날로그 시뮬레이션 하는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이름이죠. 근데 여기는 노심 아날로그 레퍼런 프리 아무것도 없대네요. 즉 시뮬레이션 정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정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패즈 로직이나 패즈 레이어에서 작성한 거는 시뮬레이션 할 수 없습니다. 아까 베이직 스크립트 써가지고 엑셀로 뽑는 거, 또 레포트 해가지고 우리 봄 메모장에 뽑는 거, 이런 거 지금 진행해 봤고요. 또 파일에 크리에이트 PDF 파일 한번 해봅시다. 파일에서 크리에이트 PDF 파일 누르면 이름 동일하고요. 셀렉트 아까 돼 있었네. 그냥 쓰면 되죠. 옵션 없이 그냥 할 겁니다. 오케이 누르면 두 개에 대해서 출력을 해볼 겁니다. 이것도 바로 뜨네.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링크가 돼 있어서 그럴 겁니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화면에서 본 거랑 똑같네. 그렇죠. 배경 색깔 이런 거 다시 옵션 바꾸면 반전돼서 나옵니다. 배경은 흰색, 선은 검은색 고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옵션을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아무리 확대해도 그림 깨끗하게 나옵니다. 괜찮아도 품질 좋습니다. 오, 컬러로 이쁘게 잘 돼 있네. 오케이. 남한테 보여주기용이죠. 수정은 못하게 하고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또 보관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잘 되고요. 반응도 속도도 빠르고요. 지금 보면 몇 개는 이쪽으로 이렇게 목록이 나오고요. 어느 건 직접 뜨고 그러죠. 직접 뜨는 건 밑에 목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메모장에 들어가는 것들이 밑에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넷리스트 이야기했었죠. 스크립트 얘기도 했고요. 우리는 레이아웃 넷리스트,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레이아웃 넷리스트, 이걸 출력을 못하면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페이지 레이아웃. 아웃풋 윈도우는 메모장에 나가는 것들의 목록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요. 이 목록을 더블 클릭해도 바로 창이 열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스파이스 또 하나 이제 앞에서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 기초를 먼저 여러분이 대부분 들었기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하는 걸로 회로를 그리면 동작을 검증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PCB 툴들은 시뮬레이션 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그림만 그리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려고 그러면 시뮬레이션용 라이브러리를 갖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스파이스 넷리스트 추천할 때 다 에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별거 같지는 않더라도 시뮬레이션용이냐 직접 제작용이냐에 따라 좀 틀려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CAD 소프트웨어도 백엔드 툴이냐 프론트엔드 툴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논리적인 구조만 구성할 때는 프론트엔드 툴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패즈 로직, 또 마이 로직 이런 것들이 있죠. 엔드나 오버 같은 그림 다 프론트엔드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또 요 다음에 하는 패즈 레이아웃이 백엔드 툴이거든요. 백엔드 뒷단에 있다. 이 백엔드 툴의 특징은 화면에 그린 내용과 실제 생산되어 나온 제품이 똑같습니다. 화면에 본 그림 그대로 물건을 찍어냅니다. PCB는 그 PCB 판대기를 만드는 거죠. 그 판과 똑같은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자회로 설계형 CAD 툴을 이야기할 때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나누거든요. 꼭 그럴 때 프론트엔드 하면 이건 상징적 논리 게이트를 써서 논리적인 구조만을 그리는 거구나, 연결 정보만 그리는 거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백엔드다 그러면은 이건 실제로 제품을 직접 그리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백엔드엔 또 뭐가 있지? PCB라서 PCB 판때기, 오토캐드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그려진 그림은 나중에 그 그림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면 만든 제품과 그 그림이 일치하나요? 안 하나요? 똑같잖아요. 백엔드 툴입니다. 그건. 또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HDL 랭기로 기본적인 기능을 먼저 프로그램, 또 C 언어로 기능을 설계를 합니다. 프로그램 짠다는 거죠. 거기서 시뮬레이션이나 실행을 시켜서 기능을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맞으면 그 다음에 신세시스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는 특정한 FPGA 업체 툴, 뭐 맥스프로스트나 자이링스나 뭐 스파르탄이나 뭐 쿼터스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그 코드, HDL 코드를 합성시킨다. 신세시스라고 하는 이걸 하드웨어로 바꾸는 작업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칩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서 칩 모양이 나옵니다. 레이아웃이면 PC 패턴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요. FPGA 같으면 FPGA 칩 속에 각 게이트의 연결 정보를
구성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칩을 까보면 그죠. 반도체 칩을 이렇게 딱 벗겨서 보면 속에 PCB 우리 레이아웃 지금 못 봤지만 패즈 레이아웃에 보는 그런 그림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예, 똑같아요. 우리 저기 패즈 레이아웃으로 그린 그림이 나중에 PC 파노라마가 동일하겠듯이 칩도 까보면 똑같은 그림이 그 속에 들어 있어요. 물론 그 사이즈가 엄청나게 작은데 엄청나게 많은 도형들이 들어 있거든요. 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 보일 겁니다. 칩 레이아웃 하면은 반도체 칩 IC 내용이 나오고 PCB 레이아웃 하면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오케이. 다양한 레포트가 제공된다는 거 확인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끝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한 내용은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런 사항들을 설명했습니다. 패즈의 작업 환경, 부품 제작하고 편집하기, 부품 삽입하고 편집하기, 신호선 연결, 버스선 연결, 또 물론 수정하는 방법도 배웠죠. 그리고 설계 데이터의 변경, 규칙은 나중에 하기로 했고요. 레포트하고 넷리스트 파일을 설정하기, 물론 출력도 해봤죠. 그리고 패즈 로직의 OLE 기능을 이용해서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PDF 파일 출력만 해봤었죠. 이렇게 해서 패즈 로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보고 듣고 학습한 내용을 실습을 통해서 본인 걸로 만들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겠죠. 쓰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보려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뭐 패즈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즐거움을 느꼈다, 그건 아니죠. 나중에 PCB 설계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생겼다, 그걸 좀 목표로 하는 거고요. 그때 학교에서 배운 이런 기능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